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7일 목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좀 늦게 들어오시나 봅니다. 다른 날보다 창이 조금 썰렁합니다. 많이들 빨리빨리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매주 목요일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현장 콜 코너 있습니다.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과 호남의 민심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는 조국혁신당, 이 민주당과의 관계 어떻게 지금 예측하고 있는지, 또 사실 호남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또 어떤 영향력이 있다라고 또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 새로운 미래와의 관계는 또 어떤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슈 삼합 시간에는요, 김필성 신의진 변호사와 함께 최근 정치 현안, 또 특히 어젯밤에 공천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 8명 중에 7명이 탈락하는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이 얘기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께 바쁜 아침에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리는 그런 뉴스픽 시간입니다. 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스템 공천이라고 자부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공천 파동, 공천으로 인해서 벌어진 여러 가지 분란들을 즐기는 듯한 모습이 많이 보였었는데요. 김건희 특검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정말 거기 시끄럽습니다. TK와 강남 등 지역 공천 결정되면서 정말 시끌시끌합니다. 어떤 상황이죠?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양지라고 불렸던 지역들의 공천 결과가 공개되면서 여기저기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대구 달서갑의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 공천됐는데요. 이 지역의 현역 의원인 홍석준 의원은 지금까지 잘해온 공정한 시스템 공천 대원칙이 깨졌다면서 당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4년 동안 자신은 활발한 대언론 활동을 벌이고 지역 책임 당원 수도 크게 늘렸다고 주장하면서 공관위의 유 변호사 단수 추천 의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남 병의 현역인 유경준 의원이 컷오프됐고 그 자리에 고동진 전 삼성전자 대표 이사가 공천을 받았는데요. 유 의원은 공천 심사 자료의 핵심 근거인 당내 경쟁력 평가에서 과반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당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상태고요. 사실 강남 지역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누구를 공천하든지 사실상 상당히 당선될 확률이 높은 지역인데요. 당의 공식 조사에서 경쟁력이 높았던 후보자를 컷오프한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시스템 공천에 따른 것인지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유 의원이 배제된 데에선 김웅 의원도 비판했는데요.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것은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비과학적인 공천이다. 굳이 부르자면 오컬트 공천, 파묘 공천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천에서 친유승민계 의원들을 배제시킨 건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또 공천 마무리 단계인 국민의힘은 현재 현역 교체율이 31%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관위는 35% 교체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현역 의원 4명에서 5명 정도가 더 탈락할 수 있는 만큼 추가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네, 오컬트 공천, 파묘 공천. 정말 말들도 대단한데 일단 유경준 의원 입장에서 보자면은 상당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강남병의 현역인데 49%가 넘는 그런 하여튼간
뭐더 말하기도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배동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국민의힘의 시스템 공천은 당사 앞에서 휘발유통을 부르는 조용한 공천입니다. 이러는데 그래도 뭐 좀 너무 비정상적이다. 뭐 우리가 사실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뭐 여전히 공천에 대한 불만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홍영표 의원 어저께 탈당 선언했죠? 네, 친문 의원으로 분류되는 4선의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어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홍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을 전략 지역구로 지정했는데요. 홍 의원은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이다.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현역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배제한 여론조사 등 사정화를 위한 불공정 경선이 있었다면서 더 이상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앞서 민주당을 탈당한 서른 의원이 추진하는 민주연대를 비롯해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와도 함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혔는데요. 또 홍 의원은 부평을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탈당 선언을 하기 전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정치를 계속해온 부평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는데요. 한편 홍 의원이 탈당 선언한 날 부평 지역의 광역 기초의원도 잇따라 탈당을 예고했습니다. 홍 의원이 내리 사선을 해온 만큼 이번 탈당으로 부평을 지역에서는 자칫 민주당 표가 분산될 수 있을 거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구 예비후보인 이동주 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서 홍 의원에 대한 부평을 주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본선에서 저와 겨뤄보면 알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그 홍영표 의원이 사선했던 이 부평을 하고 또 서른 의원이 했던 이 부천하고 여기가 민주당 텃밭이기는 한데 이렇게 무소속으로 지금 출마할 의지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 지역 민심들이 갈릴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은 그 동네 국민의힘 그 후보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다.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분란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조국혁신당에 이어서 새로운 당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주도하는 소나무당이 창당이 됐는데 이게 또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창당했던 의원이 또 뒤에서 좀 도와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송 전 대표는 어제 보석신문을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던 거죠?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의 보석신문이 어제 열렸습니다. 비슷한 시간 송 전 대표의 신당 소나무당의 창당대회도 진행이 됐는데요.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당선을 위해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및 지역 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달 4일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어제 정치활동을 위해서 불구속 재판을 거듭 호소했는데요. 조국혁신당의 대표 조국과의 형평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조국 전 장관은 2심에서도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이 안 돼 창당하고 활동한다며 저는 1심 선고도 안 나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오늘 창당하고도 활동을 못하는 점에서 수긍이 안 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송 전 대표가 옥중 창당을 진행하고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구속 중인데도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주요 증인에게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혹여나 접촉해서 회유할 경우 성공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비교해서 고민해보겠다라는 말만 남긴 상태입니다. 소나무당 창당 대회에서는 애국가도 남산 위의 저소나무로 시작되는 2절을 불렀는데요. 소나무당으로 이름을 정한 게 남산 위의 소나무처럼 바람설이 몰아쳐도 굴복하지 않고 검찰 독재의 국정농단에 맞서 싸우겠다는 각오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는데 송 전 대표의 석방 여부에 따라서 이 당의 성패 여부가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도주 우려하고 증거인멸 우려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창당을 하게 되면 도주 우려는 사실은 사라지는 거고 대신에 바깥에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되면 관련된 증거가 사라지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양쪽 주장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조국 대표하고의 또 형평성을 생각해 본다면 보석을 좀 허용해주는 쪽으로 조금 더 무게추가 기우는 건 또 사실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또 따지게 되면은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풀어줘야 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래저래 조금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도 하고 이 구속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됐나를 생각해 본다면 또 이렇게 창당까지 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계속 구속 상태로 놔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좀 애매하네요. 아무래도 재판부도 고심이 좀 있을 것 같네요. 정부랑 의료계도 계속해서 갈등이 있는 거죠. 의협간부도 첫 경찰 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예. 네, 경찰이 의대 증환을 둘러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 간부를 어제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주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주 위원장은 조사를 받기 전에 숨길 이유도 없어서 편하게 왔다.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한 정부 당국과 시민단체가 크게 당황할 것이다. 실제로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다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들의 이탈을 지시하거나 또는 지시해서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 방해 및 교사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주 위원장은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방조죄도 전공의 집단사직 상황을 우리가 알고도 가만히 뒀다는 건데 현 정부가 착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에도 주 위원장은 경찰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또 들어갈 때와 똑같은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숨길 것도 없어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주 위원장의 소환 조사에 이어서 오는 9일에는 노환규 전 의협회장, 12일에는 김태구 비대위원장, 박명하 조직위원장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고요.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은 출석 일자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를 교사했다. 의협에서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제 나온 기사들은 나는 하기 싫었는데 시켜서 했어요.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라서 했어요. 뭐 이런 얘기랑 또 뭐 휴학계 내기 싫었는데 내라고 했어요.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기사들이 또 이제 한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몰아가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수호 의협 비대위원장은 의협 비대위 언론 홍보위원장이죠.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주 위원장은 MZ세대들은 그렇게 어른들이 한다고 해서 따르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셨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우리 MZ세대로서 어때요? 그 말에 설득력이 좀 있나요? 약간 있는 것도 같습니다. 저는 MZ세대들하고 대화를 잘 안 합니다. 말해봤자 나만 꼰대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들의 눈치를 보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맞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계속해서 의대 정원 주장을 관찰하고 있고 이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지금 한다는 거죠. 네, 정부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이 초읽기에 들어간 건데요. 중앙대책본부는 전공의 7천여 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는데요. 계속해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복귀 여부를 판가름한 뒤 미복귀 전공의에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면허를 취소한 건 아니고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이후에 전공의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교수들의 집단 행동도 시작이 됐는데요. 각 대학의 증원 신청 규모가 2,000명을 넘은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강원대 교수 10여 명은 삭발식을 열었고 일부 대학 교수들은 사직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공의에 이어서 교수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선 만큼 의료 공백은 더욱더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사실은 그 대통령은 기득권들을 그동안 계속 옹호하고 그들에게 모든 혜택을 몰아주는 방향으로 사실은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 기업 하시는 분들이 다 대통령을 응원하고 다 많이들 공감하고 그래서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 대통령하고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이제 싸우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러한 싸움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통적인 상황, 일방소통적인 그런 행보들이 제동이 걸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거 할 수 있는 게 지금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거든요. 전공의들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동안에 3개월 면허정지 해주니까 일각에서는 좀 오히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면허가 그냥 완전하게 박탈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정말 실효성 있게 하려면 면허를 박탈시키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 가지고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면허 정지 처분도 사실은 이게 위법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이 좀 많을 수가 있는 거라서. 그러고 만약에 면허 박탈까지 가게 되면 정말로 이 법률적으로 집행정지시키고 또 여러 가지 구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이게 되나 보죠. 물론 의사 선생님들께서 본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또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또 싸움이 되네. 힘이 없는 사람은 밟으면 밟는 대로 또 밟혀야 되는 현실이 서글프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JM님? JIN님? 하이진님이군요. 총선용 쇼 아닙니까? 저도 사실 그렇다고 좀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총선을 앞두고 일부러 이런 행동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수많은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또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여튼간 정치인은 쇼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닌지 타이밍도 참 적절하고 요즘에 토론도 하시면서 정말 이 돈을 막 퍼주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몰고 가려는지 그 폭풍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주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현장 콜로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최근 여론조사에서 무서운 기세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당이 있습니다. 바로 조국혁신당인데요. 여기에 대한 호남의 민심 그리고 광주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여론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전화 연결해봤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총선 앞두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조국혁신당 지지율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그 동네에서도 얘기들이 많죠? 글쎄요, 제가 직접적으로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누는 것은 아닌데요. 이제, 등장 시기, 그리고 인물, 이슈 등이 모두 적절하게 작용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공천 과정이 좀 길어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졌죠.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총선의 이제 본질적 성격이 조금은 뒤로 밀리고, 비본질적인 요소가 너무 오랫동안 이제 언론을
장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또 여당의 경우는 사실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고 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언론과 화면에서 이제 사라지면서 좀 뭔가 본질이 흐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좀 이제 제3지대에 조기에 등장한 신당들은 또 이제 식상해졌고 이때 이제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이제 굉장히 속도감 있고 지루하지 않게 매일매일 새로운 인물들을 제시하고 또 정확하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내로남불 성격을 이제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모습이 약간 적절하게 이제 선명 야당의 역할을 기대했던 유권자들에게 유효하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는 또 이 조국의 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조국 장관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또 이 모순적인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또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당의 이름으로 뭔가 좀 정부나 여당하고 좀 대척점에 서니까 그런 불편했던 것들은 좀 희석이 되면서 오히려 선명한 새로운 저항의 정신 이런 걸로 비춰지는 것 같아요. 뭐 유권자들이 좀 다양한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 여부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법 리스크나 도덕적인 결함 등을 자신의 선택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는 유권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별로 지지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조국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권자가 정치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기 위한 도구로 정치인이나 정당을 선택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 개인이 어떤 도덕적인 리스크가 있건 사법적 리스크가 있건 간에 도구로서 쓸모가 있다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라는 도구가 쓸모가 여전히 있고 이재명 대표가 아직은 의미가 있고 또한 마찬가지 의미에서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에 적절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연결이 됩니다만은 이 민주당에서 그 공천 파동 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니까 좀 뭔가 불만을 가지거나 실망을 한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 쪽으로 조금 마음의 문을 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본질적인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히 뭡니까 그러면은?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공천 상황에서 이른바 비명 또는 친문계 유권자들이 이제 떠나서 오히려 조국 쪽으로 몰린 게 아니냐는 해석에 별로 썩 이제 동의가 잘 안 되는데 저는 이제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민주당에 대해서 답답한 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하는 걸 보니까 영 못마땅하다 이거 하고 네. 뭔가 잘 못 싸우고 있고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발목 잡혀 있는 상황이 답답하다 이거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국 신당이 치고 나가는 모습에 조금 반응을 보이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이다에 대한 욕구 이런 것이 오히려 표출되고 있다고 저는 오히려 느끼고 이제 광주 지역의 지금 민주당 경선 과정 결과를 이렇게 보면 네. 이게 지금 비명 반명 유권자가 이동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자,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 따르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이들의 연령대가 40,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40, 50대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연령대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별로 보더라도 경기, 인천, 호남, 강원, 제주에서 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매우 높아요. 결국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 지지층, 강성민주 지지층이 옮겨간 거다. 민주당에게는 오히려 더 안 좋다. 이런 논리도 성립이 될까요? 어느 정도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층이 이제 분산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전부 다 애초에 민주당은 지지했을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을 지지했을 거라고 가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례투표는 예전부터 민주당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이 분산
투자하는 경향을 보여왔고, 네. 근데 이제 그 분산 투자의 고려처로서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서 예를 들면 녹색정의당이 그 표를 얻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비례위성 정당도 이제 두 번 반복되면서 다소 이제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도 각자 이제 나름 고려를 할 텐데, 지금 조국신당이 하나의 이제 선택지로서 고려되고 있는 정도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민주당 비례위성 정당으로 표가 몰리는 것에 어느 정도 이제 장애가 되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의석 당선권이 이제 재조정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조정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중도표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고 확장시킬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혁신당 쪽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우리들은 투표장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가 있다. 우리 당에 이 입당 원서를 낸 사람들의 분포를 보니 기존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가능성은 뭐 얼마든지 이제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민주당의 과거 선거 승리 공식을 보면 어쨌든 최대한 많이 이제 투표율이 상승될수록 선거에서 유리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투표장으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심지어 이제 호남에서는 지역구 당락에는 투표율이 사실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만, 네. 그것들이 이제 비례대표에는 한 표 한 표 다 이제 의미 있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투표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또는 이제 범진보 세력에게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조국신당이 단순히 왼쪽으로만 유권자층을 공략하고 있는 것은 뭐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지금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도 마음을 줄 곳이 딱히 이제 애매하게 없는 지금 상황이어서 특히 이제 화이트 칼라 고학력 엘리트층이 조국 신당에 대해서 조금 반응을 보이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이른바 조국 사태 시기에 네. 조국에 대해서 이제 가곡하게 이제 도덕적으로 비판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말하자면 이제 조국 대표와 그 가족은 일정한 처벌을 과하게 받았다면 거기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조금은 있어서 그런 동정 여론도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 소견이긴 합니다만 요즘에 그 조국 혁신당은 사실은 검찰개혁 하나만 보고 간다 이렇게 해서 선명성 있게 뭔가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영입인사들을 제가 어제 6호까지 나왔나요? 살펴보니까 신장식 변호사 빼놓고 1호 인재 영입된 그 신장식 변호사 빼고 나머지 분들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전투력이 강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중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영입하는 인사들은 조금 더 이제 대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조국 신당에서 지금 영입하고 있는 인물들은 고학력 엘리트들이죠.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예비 캐비넷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장성 면에서 좀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고, 특히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2030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사실 조국 신당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050 이제 과거 9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8, 90년대 대학을 다녔던 분들에게 약간 더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인재 영입했던 거하고 좀 비슷하게 양상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말이고요. 자, 호남에서 이낙연 대표 지금 새로운 미래 꾸리면서 또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낙연 대표가 지금 꾸리고 있는 이 새로운 미래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엠브레인 퍼블릭이라고 하는 매체에서 조사했던 바에 따르면 그 지지세가 2%대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제 바깥에서 보면 이제 이낙연 대표가 호남 출신이니까 호남에서 그래도 온정적인 여론이 있지 않을까, 또는 표를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 또는 뭐 예상하실 수 있을 텐데, 실제로 동정 여론이나 좀 우호적인 여론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한쪽 마음으로 조금 지지하는 마음이 있던 분들조차도 별로 이렇게 표출하지도 않고 뭐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뭐 어려운 상황인 게 분명하고요. 이제 그 핵심은 지금 상황이 이제 주된 전선, 그러니까 싸움의 주된 전선이 윤석열 정권인데 엉뚱하게 이제 내부 싸움에 골몰하고 좀 사사로운 문제로 당을 뛰쳐나갔다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탈당을 한 사람들, 또 지금 이제 광주 지역에서도 이제 경선에서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이제 패배를 했는데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히 이제 민주당의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단 강하게 이제 단결해서 싸워야 될 타이밍에 약간 이제 계속 당내에서 자기들의 재선을 위해서나 자신들의 차기 권력을 위해서 자꾸 노력하는 모습, 이것들을 이제 별로 좋게 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의 적극 지지층에서는 일정 정도 흐름이 발견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후보자들 개개인이 장악하고 있는 조직된 권리당원 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정한 흐름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서,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도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온정적인 그런 목소리는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뭐 서른 의원이라든가 홍영표 의원이라든가 민주당의 그 다선 의원들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물론 이제 공천 때문이긴 합니다만은, 그 새로운 미래의 당명을 민주연합으로 바꾸고 이낙연 대표하고 지금 같이 뭔가 움직임을 해보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혹시 뭔가 영향력이 조금 더 크게 바뀔까요? 일단 그 민주연대라고 하는 곳에 이제 다 가담하는 분들이 호남 지역민들에게 별로 어필하는 분들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네. 시대가 많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민주당 지지층의 인구 구성도 바뀌었고, 시대도 바뀌었고, 뭐 당대표와 대선 후보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그 변화를 지금 잘 못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경험하시고 전통적으로 이제 동교동계 정치인들 지지하셨던 고령의 유권자들이면 그분들을 지지할 법도 한데도, 그분들조차도 더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거라고 생각하셔서, 네. 그 도구로서의 쓸모가 일단은 지금 민주당이고, 또는 조국이 더 잘할 수 있다면 그쪽도 지지해 줄 수 있고, 그러나 이낙연이나 뭐 지금 민주연대는 목소리를 지금 엉뚱한 데 내고 있는 인물로 여겨져서 지지를 받기는 뭐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그럼 교수님이 이제 총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번 총선 관련해서 민주당과 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온, 내지는 민주당에서 탈당하신 분들이 지금 하는 움직임, 또 내지는 조국혁신당의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좀 정리가 돼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냥 소멸될 소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호남의 유권자들이 2016년도에 이제 문재인 대표 시절에 강하게 문재인 대표를 거부하는 정서를 보였었고, 그때 집단 탈당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신당을 만드는 경험도 다 해봤고, 그리고 그 마지막 끝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른바 학습 효과가 있어서, 네.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그때보다 지금 야당 대표에 대한 거부 정서가 강하지도 않거니와 그런 어떤 차기를 상징하는 인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만간 사그러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호남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도 그런 신당 움직임들이 의미 있는 변수가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이번 민주당의 공천은 어떻게 괜찮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뭐 좀 사천 논란도 있고 사당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당 내부에서 그냥 권력 투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그 잡음의 수준이 과거 이 호남 지역에서의 그 당내 경선 과정을 되돌아보면 특별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좀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광주는 거의 끝났고, 이제 전남 지역이 시작이 되면서 좀 약간 소음들이 많이 들리긴 하는데 늘 있었던 일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사사로운 방식으로 공천이 진행돼서 논란이 이번에 특별히 더 일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수님하고 얘기 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진성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눴고요. 저는 잠시 후 이슈 3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산삼의 본향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란 산양 산삼입니다.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 산삼과 진배가 없고요. 7년근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아내서 압도적인 사포닌 함량을 자랑합니다. 컴파운드 K 강화 특허 추출 방식으로 흡수율을 높였습니다. 아시죠? 사포닌이 많으면 면역력이 좋다고 하죠.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남편과 아내 그리고 하늘에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에게도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1+1 이벤트 산삼향 가득한 산삼떡 3종 세트도 같이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의는요. 1666-1080, 1666-1080으로 하시면 되고요. 네이버에서 산삼 순백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마다 3명의 변호사가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톡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김필성 변호사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오늘 얼굴이 기분 좋은 얼굴이죠? 뭐 기분 좋은 어디 밤에 좋은 꿈 꾸셨을까요? 일단 웃는 얼굴을 해야 또 이제 안 좋은 이야기도 들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좀 그래도 환하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아, 웃으면 복이 와요? 네. 좋습니까? 예, 저 항상 웃는 모습이시고 항상 유머감이 있어요. 카메라 켜지면 바로 웃죠. 존경하고 네. 카메라만 있으면 어디서나 아유 활기차게. 아니,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이 네. 그 조성호 변호사나 신장식 변호사님이랑 할 때는 근엄한 표정을 지금 많이 짓는데 네. 신 변호사님이랑 신유진 변호사님이랑 할 때는 또 웃으면서 이렇게 사람 따라 달라지는군요. 분위기가 전염되는 거죠. 아직 감기가 덜 나오셨네요. 아, 그러니까 예. 지난주도 그러더니만. 예, 목이 네. 계속 안 좋네요. 예. 자, 오늘 첫 질문. 기분 좋은 뉴스는 없지만 네. 기분 관리 어떻게 하는지,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어떻게 하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저는 먹습니다. 이거 망고 불변의 진리군요. 네, 먹습니다. 먹는 네. 게 가장 가성비가 좋아요. 뭘 먹어요, 주로? 먹고 싶은 걸 먹는데 뭔지 잘 모르겠으면 좀 좋은 쇠고기를 사다가 집에서 쇠고기만 딱 구워가지고 따뜻한 밥하고 먹으면 웬만하면 다 해결됩니다. 좀 가성비가 그게 좋아요? 비싸지 않아요, 소고기? 그 쇠고기가 네. 사실 이제 다른 대안들을 생각을 해보면 술을 먹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쇠고기가 제일 쌉니다. 신박한 논리네요. 술보다. 딴 데 돈 안 쓰고 소고기만 먹는다. 네, 그런 논리인 거죠. 네, 제일 쌉니다. 네. 그래요? 저는 사실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요즘은 점점 이렇게 뭔가 맛있는 게 없어요. 먹고 싶은 게 없더라고요. 그럼 생각하면 좀 라면? 떡볶이? 이런 것만. 저도요. 자극적이고. 저도 어젯밤에. 미원 맛으로. 네, 어젯밤에 컵라면을 2개를 먹고 또 밥까지 먹고. 진짜.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미쳤나봐. 반성하면서 컵라면에. 아니, 밤에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한 11시 넘어서 먹으면 진짜 컵라면이 와, 진짜 맛의 극강이다. 그걸 따라갈 게 없다. 어저께 2개나 먹고. 컵라면 선전하는 거예요, 지금? 저 역시 CF 들어올까 하고. 아닙니다. 진짜 반성하면서 오늘부터 진짜 컵라면을 끊으리. 알았어요. 네. 자, 그럼 또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은 뭐 좋아해요? 뭘 그러니까요. 먹으면서 기분 전환해요? 아니지. 네, 기분 전환에 가장 그 최고가 그 11시쯤 되면 완전히 이제 집에서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쯤 되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나에게 주는 작은 선물? 이러면서 캔맥주 하나만 먹으려고 처음에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한 캔을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멈추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라면을 끓이고, 뭐, 이렇게 밥까지 데우고, 그런 행보가 이어지면서 행복하게 잔다, 막 이러면서. 그렇군요. 매우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김필석 변호사님 말씀처럼, 소고기를 구워서 따뜻한 밥과 한 끼 식사로 정확하게 챙겨 먹는 게 훨씬 더 좋은 루틴일 것 같아요. 네. 훨씬 싸네요, 여기가. 저렴합니다. 정말 저렴해요. 우리 싸게 갑시다. 식비가 정말 저렴하게 됩니다. 네. 네. 자, 네. 좋은 얘기 했으니까 또 이제 이 소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는 그 비명계 의원들의 경선이 있었습니다. 좀 특이한 일이 있었었는데요. 8곳의 지역구 결과가 발표됐는데 박용진 의원 어떻게 살아남나 이게 좀 궁금했는데 정봉주 의원하고 결선하기로 돼 있고 박광훈 원내대표가 떨어졌고 그렇습니다. 수원 정의죠. 네. 예. 그리고 성남시 중원에서 윤영찬 의원이 또 떨어졌고 네. 남양주 을에서 김한정 의원이 또 떨어졌고 네.
청주시 상당구의 노영민 의원이 떨어졌고 네. 그리고 군산시에서는 김의겸 또 의원이 떨어졌고 신영대 현역 의원이 또 됐고요.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참 특이하다. 그리고 광진갑에서는 전혜숙 의원이 현역인데 또 떨어졌고, 그러니까 현역들이 다 거의 전멸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어저께 이제 저도 이게 10시에 발표가 된다 그래서 좀 기다렸는데, 총 20곳이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사실은 이 자리에서 함께 하셨던 조성아 변호사님도 어저께 경선 결과가 발표되면서. 맞아요. 떨어졌어요. 너무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상대하는 그 현역 그 최기상 의원의 어떤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이 조성아 변호사님이 또 이제 제 앞전에 여기 나와서 함께 해주셨던 분이고 하니까 좀 결과는 기다렸는데 좀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은평을에서 강병원 의원을 누른 김우영 전 구청장. 네, 구청장.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의 일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병원 의원이 사실은 대선 때까지는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를 굉장히 도와서 열심히 했는데 그 행보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좀 뭐랄까 그 당의 목소리를 하나로 화합하는 목소리가 아닌 개인적인 어떤 당권 도전까지는 뭐 가능합니다. 당권 도전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모습에서 개인적인 이제 당의 하나가 되는 목소리에 저해되는 어떤 그런 다른 목소리를 냈다라고 보여져서 경선 결과에도 경선이 현역 재선까지 한 현역 의원이 경선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왜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나 했더니 역시나 결과적으로는 이제 김우영 전 구청장이 경선 결과 승리를 하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또 현역인 윤영찬 의원을 어쨌든 누른 거라든지, 뭐 김준혁 신인 김준혁 교수님이잖아요. 맞아요. 한신대 교수죠. 네. 박광원 현역 의원을 삼선인가요? 박광원 의원이 삼선 의원 원내대표까지 했던 박광원 의원을 누르고 경선 결과가 이렇게 발표됐다는 걸 보고 이거는 이것이 바로 당원들이라든지 국민들의 민심이 한 목소리를 내서 윤석열 정권에 정확한 심판을 하라 이런 목소리가 아닌가, 이게 시대 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하위 20% 뭐 10% 이런 데 포함된 현역 의원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경선을 하더라도 좀 불리했었으니까 신인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유리하게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그냥 붙는 것보다는 좀 더 네. 나았을 수는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민주당이나 뭐 이런 정치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몇 년 전부터 제가 되게 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30% 정도는 사실은 프리미엄 이게 뭐 디스카운트 해주는 것도 아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제 내부적으로 혁신위 같은 걸 하거나, 저도 혁신위를 해봤으니까요. 하면은 계속 나온 얘기는 뭐냐면요, 30% 이제 평가에서 30% 이하인 사람들은 아예 컷오프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렇게 페널티 주는 정도는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현역 그 프리미엄이 그렇게 대단하고,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전국적으로 그런 인지도가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어떤 지역구에 현역이 되면 그 지역구에 사실 그 시도위원들을 다 공천권을 장악을 하면 그 조직을 다 장악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거 조직 관리가 매우 쉬워지기 때문에 밑바닥부터 사실은 싸워가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현역위원들이 다수 이렇게 밀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일부 의원들이 뭐 디스카운트나 그런 페널티를 안고 있다는 걸 감안하려도 상당히 놀라운 일이에요. 특히 이제 지금 금방 얘기했던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부에서 그 민주당 내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분이 어떤 일을 해도 밀려나지 않을 거다. 그래요? 지역 관리를 정말 잘했대요. 그러니까 지역 관리를 정말 잘하고 지역구 내에서 이렇게 일일이 다 하나하나 경서다 챙기고 전형적으로 잘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밀릴 일이 없을 거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의 그런 자신감 같은 거는 지역구 관리에서 나오는 거다, 이런 말까지 제가 들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결선으로 갔잖아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동안 민주당에 대해서 했던 가장 큰 비판 중에 하나가 180석으로 뭐 했냐. 기존 정치인들이 기존
그 현역 의원들이 그 숫자 갖고 뭐 했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원들, 특히 이제 뭐 전 민주당 당원은 아닙니다만 민주당 당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동안 현역 의원들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돼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터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반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뭐 비명계 의원 뭐 이제 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동안 현역 의원들이 민주당에게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번에 그런 현역 프리미엄이나 그런 것들을 높을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터져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수원 정의 김준혁 교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죠. 상당히 의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박강원 의원은 삼선이기도 하지만 원내대표였잖아요. 바로 네. 직전에. 그리고 지역에서 조직이 매우 튼튼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뭐 하위 몇 프로에 포함이 돼가지고 좀 마이너스였다 하더라도 무난히 박강원 원내대표는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들이 사실은 있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김준혁 교수가 바닥 민심을 잘 훑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공천이라는 게 사실은 현역 물갈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쇄신, 혁신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국민들이 새로운 인물들 다시 한번 평가해 볼게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사실 컷오프 된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거든요. 시끌시끌한 홍영표 의원이라든지 뭐 김영주 부의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사실 김영주 부의장은 아무튼 시끌시끌한 그런 거에 비해서 많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아예 그냥 경선을 붙여놨더니 아예 그냥 민심에서 아닌 사람들은 팍팍팍 탈락시켜주는 오히려 더 과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로 선거에 앞서서는 더 강하게 투표할 수 있다. 그런 모습이 좀 보여져요. 자, 좋습니다. 이제 그 민주당 제가 항상 그동안에 여기저기서 얘기한 게 저는 3월 10일 지나면 이 민주당의 공천이 어떠한 성격을 띈 것인지 정말 이게 사천인지 아닌지 뭐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 드러날 것이라고 제가 사실 말을 하고 다녔는데 네. 지금 좀 정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당적으로 옮기고 홍영표 의원 결국 탈당을 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대충 윤곽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어제 또 결과가 크게 많이 나왔고 전반적인 경향이나 아니면 결과 같은 것들은 이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소식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저기.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심지어 신장식 변호사는 어제 만나봤는데 본인도 김준영 전 원장, 외교원장이 이제 영입된 거 사실을 전혀 모르고 몇 시간 뒤에 발표됐는데도 전혀 몰랐다. 그 정도로 누가 영입 인사인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다 이렇게 철저하게 보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근데 그 인재 추천하기가 있었잖아요, 2월 말까지. 네. 그래서 있을 텐데 왜 그걸 몰라요? 근데 누가 영입되는지 정확하게 영입된 인사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해가 안 가는데. 방송에서 마주쳤는데도 인사를 안 했는데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다라고 생각했다고 김진혁 교수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원장님 전 이제 외교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신정식 교수는 전혀 몰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믿음은 안 가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홍영표 의원이 탈당하기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했어요. 이런 것도 다 이제 탈당을 위한 명분 쌓기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탈당파 좀 전에 제가 그 공진성 교수하고도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마는 탈당파들이 나가서 이낙연 대표하고 손잡고 뭔가 민주연대 해보기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썩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실 이낙연 대표가 만든 아직은 새로운 미래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미래를 바꾼다고 하긴 합니다만 새로운 미래가 지금 이렇게 뛰쳐나가면 이번 총선에서 뛰쳐나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줬잖아요. 지금 새로운 미래는 계속 지금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요. 네. 이제는 그 주요 여론조사에서 봉쇄 조항을 통과할 수 있을지도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가서 민주당에서 차라리 한 번 쉰다거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뭐 이런저런 걸로 입지를 다지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거고, 뭐 아니면 여기 내가 이제 경선을 불복해서 이 상황을 불복해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제 이해찬 대표가 했던 것처럼 무소속으로 해서 돌아오는 이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새로운 미래로 가서 거기로 합치면 나중에 새로운 미래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지금 민주당하고 대립하거나 이런 걸 보면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운데, 거기서 봉쇄정 문제 때문에 결국 한석도 못 건지고 그러면 이제 좀 뭐 지방선거가 가까운 것도 아니고 좀 더 있으면 결국은 이게 정당 말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새로운 미래로 가는 게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리스크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택지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지금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원래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에서 나오는 분들을 이삭줍기 하겠다. 네. 한 10석도 넘는다. 그렇죠. 3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임종석 전 실장만 해도 기다리느라고 강주에서 예견됐던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기다렸는데, 그리고 밤까지 약속했다 그러고 가지 않고 탈당하지 않겠다,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사실은 그 이낙연 전 대표와 손을 잡으면 지금 나락으로 간다, 이런 게 지금 거의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도 나와서 이낙연 전 대표 쪽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뭐 어느 정도 이제 연합을 할 수는 있지만 이낙연 전 대표 손잡으면 그냥 같이 떨어진다. 이제 그런 이미지는 아무래도 좀 있는 것이 아닐까. 네. 지금 보면은 김종민 의원이 현재 의원 타이틀을 가지고 이낙연 대표하고 손을 잡았어요. 네. 그리고 홍영표 의원이 지금 의원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서른 의원도 의원 타이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분들이 이낙연 대표랑 같이 손을 잡는 순간 이제 미래가 사실은 안 보인다 그러면은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이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본인들이 이제 민주당으로 나왔기 때문에 당선됐던 것이고, 그 이제 주민들의 그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던 건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를 아직 못하고 있는 거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컷오프 됐던 게 너무나 어이가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컷오프였지 않습니까? 김종인 예전에 이제 비대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컷오프를 시켰고, 그거를 납득할 수 없는, 그 당원들도 전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살아 돌아온 정말 이례적인 케이스지. 이 경우는 언제 나가나 다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당원들도 그렇고, 만약에 이분들 진짜 공정하게 경선을 넣었어도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번 경선 결과를 보고 확실하게 느꼈어요. 이분들은 경선에서 당연히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무소속으로 나간다, 뭐 새로 연합한다 이런다고 민심이 흔들리진 않는다. 오히려. 그래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조직이 엄청나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들었는데. 그런데 어제 경선 결과를 보니 네. 그렇게 탄탄한 지역 민심을 잡고 있다던 현역 의원들도 이렇게 정치 신인, 완전 정치를 하지 않았던 역사학자 김주혁 교수한테 이렇게 바로 경선 결과 패한 걸 보고, 이런 거는 이제 곧 있을 총선의 예비전이다, 이런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좋습니다. 뭐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뭐 네. 좋은 말씀이셔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한테 계속해서 TV 토론하자고 했는데 압박하고 도발하고 좀 약간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비아냥거리고 이제 이런 게 좀 많죠. 게다가 계속해서 남매당에 대한 공천을 뭐 좋네 싫으네 이런 평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조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제 최근까지 지금 약간 이제 변화가 좀 보입니다만, 최근 한 달 정도 이렇게 지지율이 좋지 않았잖아요.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게 이제 저는 공천 잡음 프레임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상당 부분은 언론이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계속 민주당을 흔들었고요. 그리고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의 노출이 상대적으로 덜 됐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재밌는 게, 국민의힘이 언론의 노출이 덜 됐기 때문에 지지율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사실 그전에는 계속 노출될 때마다 잡음이 있었습니다. 뭐 스타벅스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것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공천의 잡음 프레임을 공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 어쨌든 총선 전국에서 드러나진 않을 수 없으니까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언론에 등장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이거를 공격을 하면서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이 다시 언론에 얼굴을 내비치는 방식으로 이걸 선택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이제 말한 게 이제 토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받기 어려운 옵션이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비대위원장은 당대표가 아니잖아요. 정확히는.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요역하면 하는 이라서 급이 같지 않은데 이거를 함으로써 자기의 급도 높이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정치적 그런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던진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지금 영수회담도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나서서 본인 정말 단기 비대위원장 자리에서 뭐 야당 대표와 1대1 토론하자 이런 말은 좀 어이가 없는 말이다라고 하는데 또 이제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과 그 조국혁신당이 이제 총선 연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가장 해로운 조합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기자가 직접 또 조국 대표한테 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가장 해로운 조합이라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국 대표가 딱 일단 굉장히 그런 얘기 들었다 웃으시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 윤석열 한동훈만큼 해로운 조합이 어디 있냐 이렇게 내급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아주 세련되게 잘 대응을 하시는군요. 네. 아, 그렇군요. 윤석열 한동훈만큼 해로운 조합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와 이거 어떻게 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런 질문이 너무 그런 거 아닌가 했는데 오히려 더 갚아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가볍잖아요. 어떤 사안이든지 꼭 거기다 대고 이제 코멘트를 하고 싶어하고 예를 들면 또 김영주 부의장에 대해서 영입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으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 않는 내 정치적 이합집산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판을 누가 하던가요? 그럼 비판 누가 하던가요? 먼저 물어봐요. 그럼 비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는 그제서야 뭐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클 수 있는 인재가 아니다. 너무 가볍다. 그리고 정말 총선형 단기다. 네.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하고 이제 만나고 나니까 네. 언론에서 나온 얘기가 조국의 강을 다시 되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대구 달서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 공천됐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네. 다시 또 수많은 사람들이 탄핵의 강을 거슬러 올라갔냐 이러면서 서로 강을 막 양쪽에서 다 거슬러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조국의 강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제가 계속 궁금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결국 언론에서 만든 프레임이었다고 저는 이제 확인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조국의 강이라는 게 존재를 했냐.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물론 뭐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정말 그 언론이나 아니면 민주당 일각 그리고 정의당 이런 데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국민들에게 심각한 뭔가 그런 부정적인 그런 역할을 한 것이냐. 이것이 확실하게 확인할 만한 그런 기회나 계기가 없었거든요. 저는 이게 이번에 처음 왔다고 봅니다. 조국 이제 대표라고 해야겠죠. 조국 대표가 당을 이제 주도해서 만들었던 게 국민의 심판을 선택을 받는 최초의 케이스라고 봤는데 지금 나오는 결과를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물론 조국 대표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비판들에 대해서 과대 대표가 됐고 그런 것들이 전국이나 이런 데서 여론 지형을 왜곡시켜 왔다는 게 이번에 확인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조국의 강이라는 문제는 네. 마찬가지로 그러면 탄핵의 강 그러니까 그럼 박근혜는 왜곡된 거냐 아니잖아요. 네. 박근혜는 촛불이라는 것 자체가 왜곡될 수 없는 것이었고 그것이 오히려 정치권이나 이런 언론이나 이런 지형 그런 보수적 지형이나 이런 기울어진 지형들을 결국은 갈아엎어서 탄핵까지 이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탄핵을 지금 다시 끌어들였어요. 이거는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좀 봅니다. 그 탄핵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이채 양명주,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양평고속도로, 네, 명품백, 그다음에 집가조작 이렇게 이채양명주가 있는데 요게 공천과 국민의힘 공천과 굉장히 연결이 돼 있다. 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도 단수 공천을 2명 받았단 말이에요. 신범철, 임종득. 그렇죠. 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뭐 호주 대사로 임명한다고 대사. 하고, 네. 그리고 뭐 명품백 사건도 그렇지만 또 양평은 원희룡. 네, 원희룡,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다 지금 그 건에 관련돼서 입막음용 공천들이 이루어지고, 심지어 사실은 이게 공천이라는 게 쇄신이라는 게 굉장히 좀 국민들에게 신선한 모습으로 또 투표하러 나오게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명박 MB 정권 당시에 민간인 사찰을 했던 뭐 김진모 전 비서관, 검사장 출신이고 비서관이에요. 이자가 민간인 사찰 자체를 했던 것에 대해서 폭로를 하려고 주무관이 폭로하자 입막음용으로 국정원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서 이자에게 5천만 원을 줍니다. 5천만 원을 줬는데 그것만 사실은 그 일만 했을까 싶은데 MB 정권 당시에 그렇게 민간인 사찰로 네. 민간인 사찰로 그것도 그냥 민간인 사찰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입막음용으로 5천만 원을 직접 줘. 돈을 줘. 네. 그 돈 준 것으로 인해서 뭐 사실은 그때 당시 구속 수사가 됐는데 구속을 했던 사람이 송경호입니다. 송경호 부장. 구속영장 청구를 했어요. 네네네. 그때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때 당시는 윤석열은 아니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었을 텐데, 아무튼 송경호 부장검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했던 사건에서 이 김진모 비서관이 특별사면, 2022년도에 특별사면을 받아서 이번에 네. 이제 공천을 받았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진모에 대해서 직접 또 수사를 해서 구속까지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 판단을 다시 공천을 준다는 게 좀 반대되는 거 아니냐, 상반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건 과거의 일이다. 과거의 일이다. 특별사면까지 했으니까. 네네네. 특별사면까지 했으니까 그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다. 그래서 헤드라인도 김진모 유능 이렇게만 뽑혀요. 사실 요즘에는 헤드라인만 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 김진모에 대해서 다 잊었을 텐데 직접 수사해서 구속영장까지 했던 이 사람은 물론 최종적으로는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 이명박 정권 당시에 댓글 조작 사건으로 또 다 이렇게 재판을 받아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던 인물들에 대해서도 다 사면하고, 또 서천호 지금 또 이제 공천을 받았죠. 그 사람도 이제 이명박 정권 당시에 그렇게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특별사면, 셀프 사면으로 공천을 한 경우도 딱 정리가 되면은 인물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모든 게 석연치가 않다. 그리고 정우택 CCTV 돈봉투 사건. 네네. 이것은 아예 CCTV가 공개가 됐고 그때 아주 발빠르게 돈을 준 카페 업자가 돈을 돌려받았다고 돌려받았다. 했다가 다시 또 얘기했죠. 나 그때 무서워서 보복할까봐 무서워서 네. 이렇게 말했으나 그건 거짓이었다. 또 보좌관이 얘기했죠. 찾아와서 돈을 돌려받았다고 얘기를 해라라고 했는데, 그러고서 뭐 무마가 된 듯했으나 다시 이제 어쨌든 이 카페 업자가 다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뷰를 이제 변호인을 선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의뢰인은 돈을 돌려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지금 총 갔던 돈이 수백만 원이다. 그리고 후원금도 하라고 해서 한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절대 공천을 줬다가도 사실은 다시 회수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은,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정말 너무 할 말이 많은데 보도량은 네. 너무 적다. 네, 너무 알겠습니다. 적다. 자, 그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그 특검, 네. 짱특검법이 최종 부결되면서 태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짱특검법 부결 전까지는 현역 물갈이가 하나도 없다가 지난달 29일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그냥 완벽하게 다 물갈이하고 뭔가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공천에서 탈락되고 있는 이 물갈이된 현역 의원들 매우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짱특검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비대위원장 그러는 걸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거는 국민의힘에서 이미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거의 공개적으로 말한 거나 마찬가지라서, 기억하시겠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실 줄 몰랐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의 가장 중요한
그 공천 기준으로 공천 기준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팍 터트린 건데 저는 이것도 결국은 민주당 페이스에 말렸다고 봐요. 민주당이 이거를 아예 또 의결하지 않고 끝까지 갔으면 그러면 결국은 뭐 공천을 묻고 이렇게 터지지 않고 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터질 만한 마지막에 핵심 가장 중요한 저쪽 입장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영남하고 강남에서 지금 이게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결국 저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공천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렸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된 게 아니라 민주당 페이스에 말려서 결국은 그 공천 불복이나 아니면 불공정 공천 프레임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런데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의 권인숙 의원이 네. 김건희 특검법에 이제 명품 백 받은 네. 사건 관련을 연결시켜가지고 재발의를 지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사람인 상황에서는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에는 폐기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검법을 재발의한 거는 여기에 지금 권인숙 의원이 나올 이 동네에 네. 그분이 이현모 네. 이현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이제 여기가 용인갑인데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여사와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일부러 그걸 환기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이 특별법을 발의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특검법 자체를 부결됐을 때 뭐 더 미루면서 사실은 더 미룬다는 것이 아예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선거구 획정 안에 연계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본회의가 열려서 이거를 뭐 상정을 시켜야 되니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29일에 상정을 하지 않았으면 아예 흐지부지만 시키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식의 논란도 피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상정을 해서 부결되더라도 그걸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그것을 사실은 이제 곧 이제 총선이 끝나면은 얘기가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이런 기회 자체도 없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슈를 아예 그냥 없었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채양명주라고 아니 이런 이야기가 슬금슬금 이게 막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막 커뮤니티에서도 이거를 다 막 술 그림에다가 용산에서 마시는 술 해가지고 이채양명주 이런 식으로 이거 사람들이 잊지 말자라는 이 정도의 마음 자세라면 이게 다 이제 일반인들이 내가 이거를 알려야겠다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국민의힘이 어떤 반대가 있던 법사위에 상정을 못하던 이렇게 된다고 해서 다시 재발의조차 안 한다면은 할 일을 안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발의를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전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문제까지 포함시키는 거는 당연했다. 그러니까 네. 어차피 안 되더라도 그렇죠. 어쨌든 자꾸 환기라도 시키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오히려 그거를 다 이제 밈으로 아니면 두 문자로 따서 그렇게 다 외치고 다니는데 국회의원들이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결국 저는 네. 이 문제는 뭐 특검법으로 뭔가 해결이 됐든 아니든 혹은 대통령 임기 이후에 네. 뭐는 정식으로 어쨌든 처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항소심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네.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도 어느 정도는 또 밝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25일로 이제 미뤄졌어요. 네. 이게 좀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그 일정표를 지금 제 일정표를 폈는데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3월에 지금 남은 기일이요. 12일, 19일, 26일, 29일. 네. 이렇게 있습니다. 다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기일이고요. 네. 제가 이제 하는 게 이재명 대표 이재명 재판 대표 기일이에요? 재판 기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미래 대장동 사건만 그렇고 제가 알기로 지금 뭐 위증교사나 다른 사건은 또 따로 제가 직접 하진 않으니까 따로 돌아가는데 제가 지금 현재 재판부에 대장동 재판부에서 이거 지금 어쨌든 야당 대표인데 어느 정도 좀 이걸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했더니 절대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딱 잘랐어요. 야, 그래놓고는 이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재판은 또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말하는 걸 들어보면 네. 근데 지금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계속 법정에 일주일에도 몇 번씩 이렇게 드나드는 것 자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지만 여기에 잡히면 일주일에 지금 이틀씩 3일씩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죠. 네. 우리가 뭐 재판을 보이콧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판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예로 봅니다. 아, 이거는 조금 재판부가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재판부가 어떤 나쁜 또는 뭐 이렇게 편파적인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이게 우리가 만나는 재판부예요. 네. 이 재판부도 계속 어디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쫓기는 듯한 뭐 이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그런 태도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만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재판을 한 번이라도 진행을 해보는 사람은 이제 1월 9일에 재판이 시작됐는데 그 다음 길이 4월 25일이라는 거는 보통 한 달 단위로 근데 1월 달에 있었던 재판은 네. 또 3월 달까지는 안 하죠. 왜냐하면은 2월 달에는 또 이 인사이동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유로도 이제 재판 진행을 착착착착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일반적이진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월 9일에 어쨌든 1월 기일, 그게 아무리 네. 그게 재판부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기가 돼서 4월 25일.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직접 지금 피고가 아니잖아요. 피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렇게 연기를 해준다는 거.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자체를 이거를 총선용이라고, 이 특검 자체가 총선용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네. 아니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할 필요성을 국민들은 더 느끼는 건데 재판까지도 연기를 해준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연기해주는 게 오히려 더 저는 악재가 아닐까. 이 재판이 연기됐다는 얘기가 계속 나올수록. 네, 알겠습니다. 이성윤 검사장이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빗댔다고 해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해임 처분은 제일 하긴 파면이 제일 세긴 합니다만 해임 처분 진짜 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법적 공방, 이거 부당한 정치적 징계다라고 해서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만 좀 보면은 좀 균형이 안 맞는 징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은정 검사도 네, 해임됐죠. 예, 해임됐고 신성식 검사도 해임이 됐는데 그냥 이렇게 해임을 한다는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무죄가 나와도 일단 기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재판 결과 나중에 이 무죄가 나와도 사실 검사들은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라는 걸 해서 다시 행정소송을 통해서 해임이 아니라고 판단을 받은들 이 사람은 그동안 계속 고통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센 거를 준다. 사실은 그 재판부도 지금 하신 거 보면은 다 어느 정도 이 검찰 편에 완전히 서 있다. 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재판 기일 연기부터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보면은 행정소송 가서 고생해라. 그리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센 걸 주겠다. 그 발언 하나로 하나회에 비견된다라는 그 발언이 해임을 공무원에 해임을 시켜야 될 발언인지. 네. 저기 일단 그 검사징계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거든요. 검사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처분은 해임이에요. 파면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장 센 걸 한 거예요. 박은정 검사도 그렇고. 근데 이게 지금 가장 센 거를 할 만한 것인지를 지금 문제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처분에 관해서 비교를 해보면 이게 형평성이 바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게 좀 이 말 자체가 부적절했는지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부적절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 말 하나 때문에 가장 강한 처분을 이렇게 한 번에 해버릴 수 있는 게 그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른 처분에 비해서 적절한지는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는 어떤 사법기관이나 아니면 법원 또는 검찰 이런 쪽에 대한 영향력이나 이런 자신감이 아니면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에게 행해질 수 있는 가장 이제 센 처분이 이제 파면이고 그다음에 이 징계법에서 행해질 수 있는 센 처분이 이제 이 해임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박은정 검사나 이성윤 전 검사장의 경우에는 가장 센 해임이라고 하는 게 내려졌는데 이게 과거의 이 징계의 예나 여러 가지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그럴 만한
그 행위와 비교해 봤을 때 그럴 만한 처분이 정당한 것이었느냐 이 부분을 살펴보자 이런 그렇죠. 얘기입니다.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검찰 내부 감찰에서는 오히려 아무 문제 없다라고 했고 그러니까요. 승진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조직인지 검찰이 어떤 조직인지를 더 지금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필성 신의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는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들어있는지 궁금할 때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약만 하시면 언제든지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이고요. 010-7611-3303으로 연락하시면 상담 예약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영티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저 노반장이 진행하는 2부 뉴스인사 프라임이 진행이 됩니다. 영신 여러분께서 정말 궁금하고 관심 가지실 만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저희가 딱딱 짚어가지고 그날 다른 패널들을 모시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네, 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인사 프라임은요,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서비스가 됩니다. 멤버십 먼저 가입하시고 무료 구독 신청,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 신청 먼저 하시면 종이신문과 전자신문 여러분께서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강화교동 통통쌀 16kg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에 먼저 가입하시고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 신청해 주셔야지 특별한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질문들 댓글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프로그램에도 반영을 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고품격 스타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목요일은요, 해문 양이삼의 종횡무진 코너입니다. 양이삼 목사님 그리고 해문 스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 봄입니다. 경칩도 지났고 마음이 조금 싱숭생숭해져요. 저는 봄이 되면. 남자분들은 안 그런가요? 여자는 봄을 타고 남자는 가을을 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요. 추남이잖아요. 추남.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봄 되면은 저는 좀 새로운 기운이 돋아서 뭔가 새로운 각오도 하게 되고 그러던데 그러신가요? 예, 저는 꽃
구경을 좋아해가지고요. 네, 해마다 그 꽃 구경을 늘 가고 있습니다. 다니실 건가요? 저도 주로 이제 그 지난 한 10몇 년 동안 그 일본 놈들이랑 싸우러 늘 도쿄에 가기 때문에 도쿄에 사쿠라 구경을 늘 해가지고 그게 싸우다 싸우러 보니까 가는 거예요? 꽃을 좋아하게 됐어요. 본의 아니게 보시는 거예요? 네. 싸우러 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 약간 이제 감성적인 사람은 아니어서 그런지 몰랐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 꽃이 좋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 50대에 좀 더 넘어가니까 이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늙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되니까 꽃을 좋아하면 나이 든 거다 이런 얘기 있어서 예. 사실 꽃 좋아한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렇게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어떤 분이 꽃바구니를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막 예쁜, 좀 비쌀 것 같아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쩔 때는 장미꽃 봐요. 어쩔 때는 막 이것저것 섞어준 이제 받을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네. 옛날에는 그 귀한 걸 모르다가 어쨌든 봄이 되니까 참 좋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오늘이 7일이긴 한데 어쨌든 3.1절 이후에 첫 시간이기 때문에 3.1절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한일 양국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파트너가 됐다. 이렇게 그냥 자평을 하셨고, 대통령이 사실 저는 광복절 축사도 그렇고, 3.1절 기념사도 그렇고, 사실 들을 때마다 좀 불편한 게 되게 많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왜냐면 가해자인 일본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혼자 괜히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 혼자 막 용서하고 우리 혼자 막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자 그러고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미덕 중에 하나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가 사과하지 않는 용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신앙인들조차도 잘못된 용서를 그것이 마치 신앙의 미덕인 것처럼 그것을 비판했던 게 그 영화에서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전도에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밀양. 영화 밀양에서도 그 영화가 그것을 말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 한마디로 우리 풍자 가수 백자님의 노래가 있어요. 백자님, 예.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 놈일세. 저는 딱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네. 주어는 없다는 거 여러분. 네, 주어는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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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대통령의 연설 3.1절 기념사 자체는 기당하신 말씀이죠.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펼쳐져야 된다고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만은 중요한 것이 이제 핵심에 빠져 있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직시하는 자세가 없는 상태에서 짝사랑 연애하는 것처럼 혼자 한일 관계 미래를 새 시대를 열어가자라는 것은 좀 이제 내용이 좀 부실하다고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그런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의 기저 속에는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 가지고 우경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좀 대통령 기념사로는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3.1절하고 광복절이라는 날은 굉장히 기념일이고 그날만큼은 이제 일본과 관련된 말을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런 날조차도 지당하신 말씀으로 끝내고 나면은 언제 과거사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직시할 날이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너무 지나친 지당하신 말씀으로 끝났다는 건 좀 유감스러운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내년에는 한일 관계가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내년이 일사늑약. 그렇죠. 120주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되는 해거든요. 이랑 방안이 추진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일본의 지금 현재까지의 태도나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절대 저는 뭐가 달라질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일본 기업 중에 한 기업이 우리 그 재판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그 노동자들이 못 받았던 돈을 돌려달라고 그때 했더니 그 다른 데는 그러니까 초창기여서 그랬을 거예요. 그 회사는 자기네 기업에 이제 강제 집행할 것을 두려워해서 변제 공탁을 먼저 해놓은 기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6천만 원인가 근데 우리 그 근로자가 이기고 나니까
공탁해놓은 거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그 기업한테 막 뭐라고 화를 냈었어요. 얼마 전에. 네네. 기억나시죠? 예, 신일본 제철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예. 신일본 제철 아니었고 이제 예. 우리가 잘 이름 특별히 이제 기억 못하는 회사였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회사 그런 일본의 태도를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이게 우리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일본의 태도가 그렇게 전향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 특히 지금 내년에 그렇게 장밋빛 미래를 꿈꿀 정도로 양국 관계가 막 업그레이드 된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 아주 정확하신 말씀이세요. 네. 사실 일본의 현 시점에서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는 입장 그런 게 다소 좀 놀라운 상황인데요. 지금 그 우리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뭐 새로운 한일 관계 뭐 이런 사랑의 러브레터를 보내고 있는데 정작 그 일본은 기시다 총리가 그 작년 11월에 유엔 연설 이후에 2월 달에는 일본 국회에서 북일 정상회담을 물밑 접촉으로 시도하고 있고 상당히 진척이 있다고 한 보름쯤 전에 얘기했고 그랬죠. 북에서도 실제로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김여정 담화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 일본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기시다가 6월 달에 일정을 비워놓고 있다. 평양에 가서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일의 그 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한국을 빼고 일본이 북일 교섭을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막상 한반도 문제에 진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북일 교섭에서 완전히 배제된 채 지금 왕따 되고 있는데 그 일본에 대해서 사랑의 러브레터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 것은 좀 외교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한일 신공동선언을 체결한다. 이거는 이거 아닙니까? 을사늑약 기념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국민들을 매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너무 우리는 좀 굴욕적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 놈일세. 이게 딱 맞는 말인 거예요. 근데 저 이 외교원장이 대통령이 한 말씀 아니고 외교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를 이렇게 우리나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국립외교원장. 네, 국립외교원장이 그 한일 협정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대한민국을 유엔이 합법적으로 인정한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과 일본이 교섭을 체결한다고 했는데 북일 수교가 이루어지면 그 일본항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어차피 한일 협정을 손봐야 돼. 그래서 북일 교섭이 상당히 진척되고 나면 어차피 내년에 한일 신공동선언에서 한일 협정의 첫 번째 조항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한 거를 왜곡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을 스스로 품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수령 관련된 내용은요. 2024년 2월 20날입니다. 2월 20일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일본 기업이 한국 법원에 공탁한 돈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된 첫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사례가 유일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일제 강점기의 히타치 조선에 끌려가서 일했던 이 모 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히타치 조선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했던 6천만 원을 받았던 그 내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씨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히타치 조선은 5천만 원과 지원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을 했고 원래 히타치 조선은 1심 패소한 뒤에 강제 집행을 멈춰달라면서 담보로 6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을 했었습니다. 이 소송 관련해가지고 원래 이 기업에서는 1심에서 계속해서 그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은 소송을 계속하는 가운데 이자가 늘어날 것을 염려해서 그러면 이제 강제 집행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확정 판결 안 나도 그렇기 때문에 공탁을 보통 이제 하는데 이 기업은 그 일본에서 기업들한테 공탁하지 말아라고 압력을 넣기 전에 이제 먼저 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타치 조선이 공탁금을 되찾아가지 못하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압류 추심을 먼저 했었어요. 우리나라 이 씨가. 그리고 서울고법에서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냈고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법원에 냈던 돈을 취소해서 먼저 찾아가기 전에 우리나라 이 변호사가 이제 이거를 좀 절차를 잘 밟아가지고 빨리 움직여서 해줬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찾아가고 나니까 일본에서 화를 내면서 그 기업한테 왜 니네가 바보같이 공탁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이걸 보더라도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이거 못 찾아갈 텐데. 알아서 잘해줄 텐데. 알아서 해줄 텐데 너는 멍청하게 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현재까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개별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63건이었고 2018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가 처음 확정된 이후 12건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 승소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찾아가는 예는 거의 돈을 공탁하거나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는 것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우리 국민들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강제 집행하는 것도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정부도 역시 그렇게 못하도록 지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 안 됐는데 일사늑약까지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의 이런 상황은 조금 현실 인식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뭐 대통령의 기념사도 그랬지만 뭐 3.1운동이 하얼빈에서 시작했다 이런 포스터도 올라와서 또 문제가 됐던 것도 있었었고요. 기념식 배경 글귀가 자위대를 연상시켜서 또 문제가 됐던 것도 있었습니다. 화면에 잠깐 좀 띄워주시면은 뭐 그런 내용을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3.1운동, 저기 보시면은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1919년 3월 1일 만주 하얼빈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선언가 이렇게 또 잘못된 내용을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요,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 이게 자위대라고 왼쪽에 딱 읽혀버리죠. 이런 거 보면은 참 디테일도 이상하다. 이번 정부는 참 일부러 그러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요. 아니, 네. 설마 일부러 그러진 않겠지만 어리버리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앞에 3.1운동 그 포스터 보고 제가 언론에서 지적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 네,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람들이 저기서 3월 1일 하얼빈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제가 하얼빈 이야기는 사실 안중근 의사의 의것과 헷갈린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좀 많이 헷갈린 사람들이 있어요. 챗GPT가 가끔씩 엉뚱한 소리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 사진, 사라졌다. 저 사진 잘 보면요. 저가 심각하게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 저 뒤에 배경에 있는 글귀인데요. 저 뒤에 배경에 훈민정음을 써놨어요. 네. 아니, 3.1운동에는 기미 독립선언문을 5등의 자야 조선의 독립, 이걸 써야지 저기다 훈민정음 왜 넣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 만주 하얼빈 뿐만 아니라 저거 자체를 3.1운동 일어나는 날 자체를 뭔지를 모르는 거죠. 무슨 날인지 모르는 사람의 어리버리에 향연이기 때문에 저런 실수들이 굉장히 잦은 것 같아요. 이번 정부에서. 근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받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친일본적인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런 걸 하면 대통령이 좋아하겠지라고 뭐 심기경호처럼 알아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뭐 3.1운동 관련한 거는 그렇겠지만 훈민정음 관련한 건 그렇겠지만 이 자위대 관련한 거는 저는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고 봐요. 너무 명백하게 보이는 것이 지금 대통령이 서 있는 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만약에 가운데로 간 것도 아니고 한쪽에 아예 그 자위대 글씨를 가린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옆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자위대라는 글씨가 잘 보이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의도했다고 보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봐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대통령이 워낙 일본 좋아하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알아서 마치 기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닌가. 하얼빈에는 임시정부가 머문 사실조차 없습니다. 하얼빈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는 곳입니다. 3.1운동의 시작은 1919년 3월 1일 서울 종로 태화관에서 민족 대표 33인이 기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토 히로부미가 또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서울정원. 그러니까 그것도 왜 그런가 제가 좀 추적을 해보면 대통령이 친일 그리고 뉴라이트 세력들이 뒤에서 다 움직이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대통령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친일 후손인지는 친일파 후손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런 행동들이 저는 나오는 거라고 봐요.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 진짜 너무 그렇습니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이 기폭제가 되어서 그해 4월에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것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뉴라이트의 그 잘못된 식민사관을 왜 우리가 그러니까 술만 좋아하는 대통령, 술만 먹는 대통령이 그냥 뉴라이트 세력이 대통령실을 장악하고 특히 역사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뉴라이트의 세계관들 주장하는 것들이 그대로 많이 반영이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요 얘기도 하나 해보겠습니다. 3.1운동 선언서를 낭독했던 탑골공원 조선신궁 돌란간 형태 담장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난 2019년인데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었어요. 그때를 맞아서 제가 그동안 작심하고 있었던 문제 제기를 하나 했는데요. 그 3.1운동이 있었던 그 탑골공원의 난간이 돌란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돌란간은 전형적인 저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건데 저거는 일본 신사나 조선신궁 같은 데서 다 외벽을 두르는 아주 전형적인 형태인데 아니 그거를 어떻게 탑골공원 담장을 일본 신사 조선신궁에 있던 담장을 갖다가 놓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저 문제가 그 탑골공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무현 정권 이전에 광화문이 저렇게 돼 있었어요. 경복궁 앞에 그 일본 신사나 조선신궁에 있던 돌란강을 두르고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경복궁 및 광화문 정비를 하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철거했는데 2019년까지 저게 남아 있어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죠. 근데 그때 문화재청과 서울시 대답은 일제 잔재가 아니다. 그래서 뭐 강하게 반발하고 저한테 막 뭐 너무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냐고 항의했는데 네가 뭘 알아 이거 아니야? 며칠 전에 가보니까 철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 원각사지 3층 석탑 옆에 그 둘러싸여 있는 요 장장에 있는 걸 말하는 허리우드 거죠? 극장 쪽으로. 허리우드 허리우드 극장 쪽으로 쪽으로. 있는 그 난간이 약 30m 정도가 전부 저렇게 돼 있어요. 그 낙원상가길. 네, 낙원상가길에. 저거는 제가 볼 때 정신이 썩어서 그런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일본에 너무 찌들어 살다 보니까 그게 전통 문화라고 인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겠지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전통 문화인 줄 알고 그렇게 한 거겠죠. 그런 사례가 많아요. 저기 철거 구간이 21m라고 하네요. 네네. 여기를 이제 어쨌든 철거를 하게 됐네요. 네, 그래서 뭐 처음에 문화재청이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자기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조용히 몇 년 지나서 이제 철거 그러니까 이르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은데 스님이 막 의의 제기를 하니까 하시니까 처음에는 무슨 소리 아니야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맞네. 그러니까 조용히 조용히 처리하자. 조용히 수습하려고. 뭐 지금 철거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한국의 그 지식인들, 그 미술사 전공이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약간 어리버리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저런 그 철거시킨 게 많아요. 그 창덕궁 담장도 다 저거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문제 제기해가지고 철거시켰고 국립현대미술관 대문도 일본식 석등으로 적용해서 그 다 철거해서 제가 그 철거 전문가로서 한 50건 철거시켰습니다. 전부. 아 대단하십니다. 근데 저게 사람들이 의외로 저런 구체적인 잘 것에 몰라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저거는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신이 썩은 거예요. 심지어 최근에는 대전국립현충원에 제가 참배 갔더니 현판을 전두환이 쓰고 있는 거예요. 전두환 현판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가지고 그때 제가 철거시켰는데 잘 생각해보면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카르텔로 누군가 문제 제기하면 다 같이 단합해서 아니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자기들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너무 심했나? 그래서 이렇게 몇 년 뒤에 철거하는 저런 형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특히 미술 쪽 관련한 거 보면은 일제와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던데요. 너무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장 웃기는 게 국립부여박물관 건물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그 짓고 나서 보니까 일본식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니까 아니라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는 너무 문제가 자기들이 봐도 너무 똑같으니까 그래서 국립부여박물관을 새로 짓고 그 건물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할 정도로 우리 내부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자유대뿐만 아니라 3.1운동이 하얼빈에서 시작됐다는 지적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우리 앞 세대의 지식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 저런 실수가 계속되고 있고 누가 따끔하게 꼬집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기 때문에 좀 주의를 요한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제 일반인들은 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뭐해서 하나 봤는데 정말 우리가 모르는 일제 잔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나름의 그 영역에서 문화라든지 이런 영역에서 엘리트들은 어찌됐건 그 사람들이 문화를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이걸 찾아내고 발견해서 바꿔내야 되는데 보니까 오히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친일 후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지. 예. 이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우리의 비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계속 가요? 결국은 청산이 안 돼서 못하면은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 아니에요? 더 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 국립 그 서울현충원에 갔더니 네. 가로수로 가이츠가 향나무를 심어놓고 있는 거예요. 삼천구로. 근데 가이츠가 향나무는 오사카 옆에 가이츠가라는 동네가 원산지여서 근데 아니 국립현충원에 그 독립운동가 묘역을 가이츠가 향나무를 가로수로 심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국회 청원에 통과돼서 삼천구를 뽑고 수반해가지고 전국에 총 3만 그루 정도 제가 뽑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중들이라든지 사람들의 생각이 아이고 나무가 무슨 죄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한갓 나무도 뽑지 못하는데 무슨 일제 청산을 하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무슨 자기 집에 가이츠가 향나무 심은 게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정신의 지주가 되는 곳에 심어지는 일제 잔재는 청산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돼요. 아니 대표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현충원에 박정희 대통령이 코야마키라는 일본 특산종 금속 기념식수로 해가지고 제가 6년인가 싸워가지고 뽑았어요 결국.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정부뿐만 아니라 대중의 저항도 심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상징이라는 걸 이해해 보면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대통령 기념사에서 보듯이 3.1절이나 광복절에도 그날은 일본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는 날 오히려 앞으로 친하게 지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양상으로 드러났다고 그거는 생각합니다. 파묘에서처럼 그 쇠말뚝 박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일종의 정신에 박아놓은 그렇다는 거 쇠말뚝이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요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광화문에 가거나 하면 고궁 방문하면서 한복 빌려 입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새로 등장한 게 있어요. 뭐요? 일본 순사복. 순사복을 빌려줘요? 네. 어머나. 그러면서 이게 서울시에서 뭔 짓이냐 그랬더니 무슨 뭐 옛날에 역사를 뭐 생각해보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본 순사복을 입고 지금 광화문 사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인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 전혀 몰랐는데. 그게 오래됐습니다 이게. 그 이슈가 나온 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본 문화를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들 이런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니까요. 일본은 우리에게 근대의 모습을 근대의 탈을 쓰고 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뉴라이트의 근대의 모습을 가지고 영향을 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착각하게 된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이거 다 이제 일련의 연결선상에 있는 거죠. 뉴라이트 세력들이 대통령실을 장악을 하다 보니 그런 것들도 그래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일본의 문화를 한국에 다시 이렇게 친숙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그래서 진짜 그때도 이거 보니까 저도 깜짝 기겁을 했는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황당무계한 이해가. 황당무계한 거 많아요. 대구 달성공원에 가면요 이토 히로부미 기념식수가 있어요. 순종하고 같이 심었다는 게 있어요. 진짜 왜 안 베요? 왜? 그러니까 아니 나무가 무슨 죄냐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순종을 강제로 끌고 대구에 가서 이토가 그 순종 왕자하고 자기하고 한 그루씩 심은 거예요. 심었는데 지금까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제가 문제 제기했는데 달성공원에 가이츠가 향나무 안 되는데 다른 건 다 뱄는데 이토가 심은 거하고 순종이 심은 건 남아 있어요. 환장하겠네 진짜 환장하겠네. 세상에. 그럼 그거 뽑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역사이기 때문에. 그게 쇠말뚝이잖아요. 쇠말뚝 그게. 그렇죠. 그런 게 쇠말뚝이죠. 네. 그게 이제 우리 정신 속에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많아요. 창경원 옛날에 동물원을 썼거든요. 이토가 조선군고를 동물원으로 쓴 거예요. 뭐 코끼리, 뭐 곰 이런 것들을 그런 엄청난 모독이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창경원을 없애고 창경원으로 복원할 때 국민들이 반대했어요. 시민의 놀이공원을 왜 없애냐고. 그래서 밤마다 사쿠라 요르 사쿠라라고 해가지고 밤마다 꽃피면 막 20만 명씩 가서 하고 그런 게 저는 진정으로 우리 머릿속에 박아놓은 진정한 쇠말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청산해야 돼요. 자, 화제를 바꿔서 총선 얘기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 경선 이슈들을 골라 오셨는데 민주당 그 자치단체장 출신이 대거 컷오프 됐다는 걸 두 분이 얘기를 해오셨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던 얘기인데 이게 기사화도 됐거든요.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우선 네. 예. 제가 보니까 이재명 대표 그 공천 문제 파동 있을 때도 약간 억울할 것 같아서 제가 몇 마디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재명 그 대표가 약간 참 저 나름대로 답답한 게 아니 지금 컷오프 대거 시키는 사람이 다 삼선에서 이제 더 이상 시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지명도도 있으시고 조직도 탄탄하고 지역 기반도 확실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다 이재명 대표 원칙적으로 공천 안 주는 거예요. 맞지 않다는 거죠. 지자체장 3선 이상. 3선 이상은 다. 예. 근데 그거는 굉장히 엄격한 본인의 정치 철학이 있는 것인데, 근데 이분들이 그래서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삼성은 다 민주당으로 하고, 이제 다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가서 대구 공천 받고 계세요. 예, 거의 대부분. 근데 이걸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 앞에 공천에 대해서 중요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있지만 사람들 지금은 잊어버리고 있지만 김은경 혁신안이라고 있어요. 네. 그 혁신안 끝에 약간 흐지부지 돼가지고 사람들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김은경 혁신안에 이 지자체장들 3선하고 공천 3번 이상 그렇죠. 줄 수 같은 지역구에서 없다고 3선 이상. 네, 3선 이상하고에 대한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원칙을 본인은 개인 사감이 아니고 그 원칙을 지켜서 3선 이상의 지자체장을 주지 않는 건데 이걸 가지고 공천 파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고 이건 제가 좀 이렇게 변명해주고 싶은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답답해 이재명 대표 이런 분들 공천 지면 쉽게 지역구 차지할 텐데 무슨 자신의 소신이 중요하다고 이런 좋은 기회를 마다하고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혁신하려고 하는가. 예, 좀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결정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답답하기도 한데 그렇다고 비난받을 일은 아닌 것 같다. 원칙에 충실한 그렇죠. 거는 대단히 높이 평가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지자체장 출신이잖아요. 예. 제가 이제 최근에 들은 이야기가 지자체장을 하면은 팔자를 고친답니다. 에? 그러니까 방식이 뭐냐면 그 지자체 안에서 일어나는 공사들, 큰 공사들을 뭐 어떻게든 자기가 아는 쪽으로 해서 돌려서 공사를 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자체장들이 소위 말하는 보이지 않는 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지자체장을 하셨다 보니까 누구보다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 이러면서 본인의 어떤 그 원칙대로 아시다시피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정치인이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 몇이나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안 나오는 분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걸 알고 그렇게 좀 조치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군요. 참. 김건희 여사님하고 친나신 것 같이 보이던 우리 스님께서 아니 제가 약간 억울한 사람 맨날 욕 얻어먹으시고 근데 이재명 대표 저거 볼 때 억울할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자,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용산 출신 참모진이 또 대거 공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친윤이 아닌 분들은 또 대거 또 좀 힘들어 하신다는 것 같아요.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다선 의원들은 민주당의 다선 의원들은 지금 거의 다 잘려나가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되게 조직적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잘라내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분들은.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욕 얻어먹고 사실은 그러는 거거든요.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이제 특검만 지나가라 아니었습니까? 특검만 지나갔더니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는 건 엄청난 기득권이죠. 정말 너무 큰 기득권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5천만 국민 중에 300명밖에 없는 직업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목사나 뭐 종교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이 같은 어떤 삶의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네. 정말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신앙적으로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지는 건데 이것이 어쩌다 보니까 그 영광의 관을 쓰는 왕관을 쓰는 일이 되어버려서 네. 이 그 뭐 4선 5선이면 20년입니다. 20년 동안 한 직업을 누리고 뭐 김용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걸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 좋은 거를. 그러나 그거는 국민의 눈, 또 원칙적인 눈에서 볼 때, 시각으로 볼 때 이건 너무 지나친 어떤 자기 기득권을 주장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정말 민주당이 이런 차원, 이런 면에서는 잘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근데 네.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국회의장에 대한 것도 있다. 다른 사람들을 4선 이상을 쳐내야 누군가가 국회의장을 할 수 있다. 뭐 이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여튼 뭐, 네. 우리 스님은 예, 뭐 보통 그 어떤 친윤이다, 뭐 친문이다, 친명이다, 뭐로 할 때 개파 정치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개파 정치라는 게 공천을 해야지 개파가 사실 형성되는데, 그렇죠.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공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친윤과 친명이라는 것은 이게 국회 내부에서 거의 뭐 미비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친윤이 생길 수 있겠죠. 이제 행정관이나 뭐 비서들이나 그 대통령실 출신들로.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 공천에 상당수 보이는 것은 뭐 개파 정치 혹은 정치의 흐름상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제가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 뭐 야당 대표로 무슨 벼슬 자리를 약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본인이 지금까지 공천을 해본 적도 없고 국회의원 한 적도 없고, 네. 그래서 실질적인 친명은 그 사실상 존재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친윤과 친명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본다든지 친명과 친문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것 자체는 좀 사실 이거 역시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 좀 억울한 것 아닌가. 아니 어떻게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16년, 2020년 3번 공천했어요. 친문은 3번의 공천으로 맞아요. 만들어졌고, 맞아요. 지금 친명은 이제 한 번도 안 해서 인지하려고 하는 것과 대통령의 측근과를 어떻게 동일선상에서 친명, 친문, 친윤이라고 비교하는 것 자체는 이재명 대표에게서 좀 억울할 것 같고, 그중에서 네. 대통령실의 인사가 되고 공천되는 건 뭐 정치의 흐름상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나 뭐 보겠습니다. 지금 공기관장 자리가 몇십 개가 비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탈락하면 또 채워줄 수도 있고, 그거는 대통령이 네.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누구를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종교 지도자와 함께 종횡무진 질문하고 가르침을 얻어보는 시간. 지금까지 해문 양의 삶에 아주 공평한 종횡무진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인사 프라임 SNS에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우선 서비스되는 이 시간 이후에 3일 후에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 풀었다가 이제는 하루 만에 풀고 있습니다. 많이 또 시청해 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